안녕하세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50대 아줌마입니다. 살다 보니 세월이 흐른다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절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것이더군요. 꼬마야, 학생, 아가씨를 지나 어느덧 사람들은 절 세대의 애기 엄마라고 불렀고 언젠가부턴 아줌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잃어가는 젊음이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곁엔 소중한 아이들과 몇 번이나 호칭이 바뀌는 동안 함께한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남편 또한 제 옆에서 젊은 총각에서 아저씨가 되어갔으니 전 평생 그런 남편과 서로 고마워하며 의지하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바람이었더라고요. 남편은 점차 저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갔거든요. 그러더니 결국 아주 이기적이고 치사한 인간으로까지 변하고 말았죠. 결국 전 그런 남편과 각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크레인 기사이던 아빠와 이불 가게를 하던 엄마 아래서 두 남동생과 행복하게 자랐어요. 두 분 모두 자상하고 다정한 분들이셨거든요. 원래 엄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는데 제 나이 10살 때 제법 좋은 자리에 큰 이불 가게를 차리셨어요. 처음 차린 자신의 가게에 애착이 강했던 엄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이불 가게를 소중히 여기기도 했고 자식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시기 위해서요. 엄만 소중한 공간에 더욱 소중한 것들을 가져다 놓고 싶다며 가게에 가족 사진이나 우리의 졸업 사진 등을 붙여놓기도 하셨죠. 이 가게엔 엄마의 정성과 인생이 담겨 있는 곳이야. 손님들도 그걸 알고 많이 찾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늘 친구와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엄마의 마음 덕이었겠죠. 엄마의 이불 가게는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꽤 잘 됐어요. 단골 손님도 많이 생기면서요. 저와 동생들은 가끔 엄마의 가게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기에 그곳에 대한 기억은 우리에게도 참 그리운 색채로 남았었죠. 누나, 결혼 축하해. 매영, 앞으로 저희 누나 우리 대신 잘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했듯 제겐 남동생이 2명 있었는데 둘 모두 참 착하고 순했습니다. 남매끼린 많이 싸우면서 자란다는데 우린 그렇지 않았어요. 동생들을 잘 부탁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제가 동생들을 잘 챙긴 것도 있었지만 동생들도 절 잘 따라줬거든요. 저는 나이 27에 2살 많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직접 제 축가도 불러줬었죠. 동생들이 축가까지 불러줬던 건 절 좋아해서도 있었지만 남편을 진심으로 환영했기 때문이에요. 아유, 우리 사윈 어쩜 이렇게 어른 공경도 잘하고 예의도 바를까? 볼 때마다 아주 예뻐 죽겠어. 그저 여보, 자네 좋아하는 장어 많이 구웠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가게. 공무원이던 남편은 참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폐지를 줍던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어르신들께 자리 양보도 잘하는 등 어른들에게 잘했기에 인성이 참 바른 사람이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게다가 저도 정말 많이 좋아해줬기에 제 동생들도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던 거죠. 엄만 특히 우리 사위하며 남편을 정말 많이 아껴주셨어요. 그런 엄만 제가 큰아들을 낳고 작은아들을 임신하고 있던 결혼 2년 뒤 어느 날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곤 고작 5달 뒤 하늘로 가시고 말았어요. 엄마. 여보, 장인어른, 집사람이 쓰러졌어요. 당시 작은아들 임신 8개월 차였던 전 장례식장에서 쉬지 않고 오열을 하다 응급실까지 실려갔었습니다. 이후로도 극심한 슬픔과 스트레스 때문에 하혈까지 한 전 작은아들을 낳을 때까지 쭉 입원까지 해야 했어요. 까딱하단 저도 뱃속의 작은아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작은 아들 낳은 지 몇 달 뒤, 전 엄마의 이불 가게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은영아, 네 엄마 가게 네가 좀 맡아서 해주면 안 되겠니? 너도 네 엄마 추억이 잔뜩 깃든 거기 꿈을 자주 꾼다며. 이대로 거길 그냥 처분하기엔 너무 서글프고 아쉽지 않니? 솔직히 처음엔 가족 모두 엄마의 가게를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애착이 강하게 남아있던 그곳을 정리하려 해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전 아빠의 부탁도 있고 저도 너무 마음에 걸려 결심을 했어요. 아빠는 하시는 일이 있었고 동생들은 이불 가게에 뜻이 전혀 없었으니 마침 출산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던 제가 몇 달 동안 문을 닫아뒀던 가게를 이어받기로 한 거죠. 남편도 그런 제 뜻을 존중해줬고요. 안녕하세요. 몇 달 동안 문이 닫혀있더니 다시 문을 여셨네요. 어머, 사장님이 바뀌셨나 봐요. 전 사장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사장님이 바로 저희 엄마셨는데요.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딸인 제가 이어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불 품질은 좋으니까 편하게 둘러보세요. 그렇게 엄마의 가게를 이어받은 후 저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가게를 관리하고 운영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이니 소중하게 여기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기존 단골분들과 더불어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더군요. 덕분에 전 항상 남편보다 많은 벌이를 유지했었죠. 착한 남편은 그런 제게 늘 고맙다고 말해주며 제 고생을 존중하고 알아주었습니다. 저는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의 소중함도 알고 저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에게도 잘해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잦은 불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들도 많다는데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았죠. 에미야,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항상 남편 잘 내줘하고 아이들 육아도 네가 더 신경 써야 한다. 저희 시부모님은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다 보니 가부장적인 면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두 분께 따박따박 말대꾸라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두 분이 제게 시집살이 시킨 것도 아니었고 시댁에 다녀오면 제가 힘들게 일한 만큼 남편이 집에서 더 잘했었기에 크게 불만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제게 잘했기에 저도 유두리 있게 시부모님 앞에선 네 하고 잘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딱 한 사람,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만은 늘 불편하더군요. 아, 저 멍청한 자식들. 축구를 손으로 하나? 내가 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이 호랑 말코 같은 인간들. 저딴 식으로 축구할 거면 왜 사냐? 왜 살아? 시동생은 남편보다 6살이 어렸었어요. 조산으로 태어난 몸이 약한 늦둥이였기에 시부모님은 시동생을 굉장히 오냐오냐 키우셨다고 했죠. 남편 또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시동생을 아끼고 보살폈기에 시동생에게 항상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동생은 아나무인에 버릇도 정말 없었습니다.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제가 시댁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 철푸덕 누워 엉덩이를 벅벅 긁는다든지 저희 애들을 빼면 식구들 모두 자신보다 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가족 앞에서 스스럼 없이 비속어를 내뱉는다든지 정말 보기가 영 좋지 않았죠. 그래도 처음엔 시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하시니 가만히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어느 날엔 시동생을 불러 조용히 타이른 적도 있었어요. 도련님,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데요. 어른들 듣는 앞에서 쌍시옷이니 짐승의 자식이니 하는 말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어머님, 아버님께 최소한의 공경은 보이셔야죠. 형수님이 뭔데 저희 부모님도 안 하는 훈계를 해요. 전 평생 집에서 이러고 살았는데 부모님도 형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참 오지랖도 넓으셔. 도련님, 전 그래도 도련님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용기 내서 쓴소리도 한 건데 그게 형수인 저한테 할 소리세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제 남편은 참아도 저는 이런 버릇없는 모습 절대 못 참아요. 하지만 시동생은 제 말을 삐딱하게 듣곤 불쾌한 티만 팍팍 내더라고요. 제가 굽히지 않고 화를 내자 슬그머니 도망을 가버리면서요. 그리고 시동생은 그걸 또 시부모님에게 일렀습니다. 시부는 마음에 안 드는 듯 절 못마땅하게 바라봤고 시모는 이렇게 저를 타일렀어요. 애미야, 아무리 네 시동생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어떻게 형수가 시동생을 나무랄 수가 있니? 형수랑 시동생은 서로 어려운 관계 아니냐? 우리 아들은 우리가 알아서 잘 다룰 테니까 앞으로 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 막내, 말은 험해도 속은 아주 착하고 여린 애야. 착하고 여린 사람이 행동이 저렇다고요? 어머님, 도련님이 회사 상사한테 집에서처럼 행동하겠어요? 아니니까 여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죠. 도련님도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버릇 없다는 걸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저도 자중은 하겠는데요. 너무 그렇게 감싸기만 하시면 도련님에게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른에게 말대꾸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잘못된 시동생을 감싸는 시모의 말에 울컥해 저도 모르게 입바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뒤 저는 시동생과 말을 잘 섞지 않았어요. 그 뒤 시동생은 제 눈치만은 조금 보긴 했지만 언행이 썩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 시동생과 얼굴 맞대고 대화해봤자 기분만 상할 게 뻔했고 잔소리를 해봤자 평소 문제가 없던 시부모님과 제 사이에 트러블만 또 일어날 것도 뻔했으니 애써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기로 판단한 거죠. 오직 남편만이 시동생의 행동에 대해 제게 민망해하고 미안해했지만 남편도 시동생에게 별 말을 하진 않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우리 가족이 다들 동생한테 너무 약하거든. 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전에 많이 아팠던 동생을 생각하면 싫은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런 남편도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나 시동생이 그 일로 저나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전 시동생을 볼 때만 흐린 눈이 되기로 했던 거죠. 하지만 지켜보면 볼수록 시동생이 참 별로라는 생각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동생은 제가 결혼한 지 5년 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경제관념이 없어 카드값까지 종종 시부모님에게 빌리던 사람이 모아둔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 시동생은 무작정 회사부터 때려치운 뒤 100%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에이, 짜증나. 아직 세상이 제 진가를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운이 없었다고요.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야, 임마.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돈을 다 까먹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려야지. 형, 사업은 원래 하늘의 뜻에 달린 거야. 부모님도 원래 나한테 돈 돌려받을 생각 없이 빌려주신 건데 이게 왜 내 잘못이야? 나 가뜩이나 속상한데 형까지 왜 그런 소리를 해? 아유, 됐어. 그래, 네 속도 말이 아니겠지. 하지만 별다른 준비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 시동생은 딱 3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다행히 빚은 남기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빌려간 시부모님의 돈을 홀라당 다 까먹어버리게 됐죠. 하지만 시동생은 사과 한마디 없이 애꿎은 세상만을 탓하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넌지시 쓴소리를 했었지만 시동생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백수로 놀고 먹다 시동생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시부모님의 돈으로요. 그래도 그 사업은 수익이 들쑥날쑥하나마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봤지 형? 나 원래 이렇게 능력 있는 놈이라니까. 꾸준한 수익이 있던 것도 아닌데 시동생은 굉장히 기고만장해했습니다. 그런 시동생은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한 후 무려 2번이나 결혼할 뻔했었어요. 심지어 두 사람 모두 무척 참하고
멀쩡한 여자들이었죠. 하지만 시동생은 한 번은 바람을 피워서 또 한 번은 예비 장인 장모님 앞에서 술주정을 부려서 2번 모두 파혼을 당했습니다. 파혼 이유들을 듣고 제가 얼마나 시동생을 한심해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런 시동생만 아니면 전 시댁 식구들과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15년 뒤부터 이제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 댁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주방에서 일하는데 소파에 누워서 한 번은 안 일어나. 그 도련님도 내가 밥상 차릴 땐 슬쩍 눈치 보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당신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었잖아. 어차피 안절부절 못 해봐야 할 것도 없는 거 좀 편하게 있으면 어때서 그래?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지. 그리고 시댁에서만 그랬으면 다행이게? 당신 어제 시댁에서 돌아와서 옷이랑 양말도 죄다 벗어서 방바닥에 늘어놓고 그냥 자버렸잖아.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서 장 본 것도 나랑 애들이랑 같이 정리할 생각조차 안 하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다 같이 청소하자고 했더니 아예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자버리질 않나? 당신 대체 왜 그래? 전엔 당신 부모님 댁 다녀오면 집에서 더 잘하려고 하기라도 하더니 요샌 시댁에 다녀오든 말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15년이나 됐으면 당신도 그냥 그러려니 할 때도 되지 않았어? 솔직히 며느리들 중에 시댁에서 일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집안일만 해도 그래.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거야. 나 정도면 그래도 그동안 많이 도와준 거지. 뭐? 여잔 더 힘들어도 된다고 누가 그래? 아, 당신 부모님? 당신도 그게 잘못된 걸 알아서 그동안 나한테 미안해하고 살았던 거잖아. 아이, 몰라. 좀 대충 편하게 좀 살자. 아유, 스트레스 받아. 나 낚시 갈 거야. 이 와중에 낚시? 그래, 가버려. 가서 아예 들어오지도 마.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댁에서뿐만 아니라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손도 까딱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늘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혼자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러 다니며 놀러 다니기만 바빴어요. 너희들 요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요새 성적 얼마나 받는지 이 아버지한테 말해봐. 떨어지기만 했어봐. 아주 혼쭐을 내줄 줄 알아. 평소에 애들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이 대뜸 애들 불러다가 혼쭐은 무슨 혼쭐이야?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당신하고 밥 먹기도 불편해하잖아. 집안일과 아이들에게 아예 관심이 없어진 남편을 아이들조차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이들에게 한 번씩 성적을 취조하듯 묻곤 했는데 맨날 노느라 밤 늦게야 들어오던 인간이 그러는 꼴이 곱게 보였겠어요? 갑자기 불러서 대뜸 훈육부터 하려던 남편을 말리며 그럴 때도 참 많이 다퉜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점점 결혼할 둘째네 집에서 함께 살던 친정아빠를 뵈러 가는 것도 귀찮아했어요. 매년 돌아오는 생신인데 꼭 내가 가야 돼? 그냥 당신이랑 애들만 다녀와. 나 골프 치러 다녀올 테니까. 뭐? 해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평소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 근데 평소에 아빠 뵈러 가자고 해도 그렇게 안 가더니 이젠 생신에마저 안 간다고? 여보. 그것만으로도 너무 서운했건만 어느 날엔 저희 아빠 생신회까지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화를 내니 눈치를 보다 집 밖으로 후다닥 도망까지 가며 말입니다. 그런 남편에겐 친정 식구들도 점점 좋은 마음을 잃어갔죠. 너무 화가 난 전 남편과 똑같이 행동해주기도 했었어요. 뭐?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며느리는 당신이 안 간다고? 당신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며느리랑 사위랑 같아? 뭐가 달라? 나도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왜 굳이 가서 시댁 집안일을 도맡기까지 해야 돼?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한 번은 저도 남편처럼 시댁에 가지 않았더니 남편은 노발대발을 하더군요. 하지만 전 굴하지 않고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던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남편도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긴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서 같이 못 왔다고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씀하시던데요. 할머니는 아무리 아파도 시어머니 생일에 며느리가 어떻게 안 오냐고 투덜대긴 하셨는데 그 뒤로 별말은 더 안 하셨어요.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도 투덜댔다는 시모에게도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처음으로 제게 사과를 하며 이러더라고요. 여보, 장인어른 생신 때까지 내가 안 간 건 잘못이었던 것 같아. 다음부턴 안 그럴 테니까 당신도 이젠 기분 풀어줘. 어? 한 번만 더 내 친정에 경우 없이 굴어봐. 그땐 나도 이렇게 똑같이 갚아줄 테니까. 그 뒤 남편은 명절이나 아빠 생신 땐 친정에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시댁의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았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집안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오래 살면 애들 부모로만 묶여있을 뿐 동거하는 남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다더니 남편이 딱 그 꼴이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남편이 변하길 기다렸던 전 언젠가부터 그냥 포기하고 남편과 냉랭해졌죠. 그렇게 우린 마치 동거만 하는 남 같은 사이가 되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변한 지 5년쯤 됐을 때 친정에 큰 난리가 생겼습니다. 당시 막내는 하던 장사가 크게 망해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빚을 갚고 올케와 조카를 부양하기 위해서요. 당시 올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혼자 빚과 생활비 모두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제가 돈을 빌려주려고 했지만 막내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거절을 하더군요. 그건 항상 긍정적이던 올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흰 정말 괜찮아요, 형님. 남편도 형님께 패기치기 싫어하고요. 열심히 일하면 금방 빚도 갚고 남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친정 아빠도 막내를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여력이 없으셨습니다. 아빠를 모시고 살던 둘째가 넷이나 되는 조카들이 점점 커가자 대출을 받아 무리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간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으니 아빠도 그런 둘째에게 돈을 보태셨던 거죠. 그래도 노후 자금이 남아있으시긴 했지만 착한 막내가 그 돈을 받을 리 만무했어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막내에게 큰 사고가 났던 겁니다. 형님, 저희 남편 지금 응급수술 받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크게 사고가 났다는데요. 그때 애 아빠 몇 미터가 넘게 날아갔었대요. 제 남편 잘못되면 어떡해요? 배달 일을 하던 막내는 교통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 대수술을 받게 됐어요. 전화로 올케에게 그런 비보를 듣고 전 울며 불며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안이 가여워서 어떡해? 심지어 지금 걔네 동안이 수술비조차 내기 힘들 거야. 돈 없어서 보험까지 다 해지했다고 했는데 병원비든 수술비든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어? 여보, 우리가 동안이 수술비랑 병원비라도 좀 내주자. 어? 뭐? 아, 싫어. 안 돼. 한 번 주면 두 번이 되고 또 세 번이 되는 거야. 막내 처남도 진짜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여태 다쳤을 때 수술 받을 돈조차 못 모으고 뭘 했대? 그런데 그 와중에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제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막내의 걱정은커녕 인상을 쓰며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솔직히 나 처남이 거절하긴 했지만 당신이 전에 처남비 도와주고 싶다고 했을 때도 속으론 되게 싫었어. 가정을 꾸렸으면 그런 건 원래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 돈 문제로 형제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 진짜 미련한 짓이야. 뭐? 미련?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자기 처남이 다쳤으면 걱정부터 해야지.
뭐가 어쩌고 저째? 얘도 잘해보려고 하다 안 된 거잖아. 그리고 막말로 당신이 내 동생에 대해 그렇게 말할 처지가 되는 거야? 막내는 그래도 자기 돈으로 장사 시작해서 망한 거고 어떻게든 뒷수습도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도련님은 아니잖아. 막말로 도련님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당신 어떻게 했겠어? 그래도 똑같이 안 도와줬을 거야. 덕수가 부모님 도움을 받은 거지 내 도움을 받았었어? 아니잖아. 웃기시네. 내가 당신을 몰라? 지금 내 동생 목숨이 달렸는데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아무리 사람이 변했다지만 이렇게 인면수심이 됐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치사한 말이지만 당신이 먼저 치졸하게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집 재산 형성에 내가 훨씬 많이 기여한 거 알지? 벌이도 내가 더 많았고 내가 한 재테크로 모은 돈도 더 불릴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난 무조건 내 동생 도와줄 거야. 뭐? 당신 마음대로 돈을 준다고?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어. 왜? 난 아무리 당신 동생이 싫었어도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도와줬을 거야.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게다가 내 동생들이 말은 이불 가게 뜻이 없다고 했었지만 사실 애들이 나한테 가게 양보해준 거나 다름없는 거 알지? 애초에 내가 엄마 이불 가게 물려받지도 않았으면 우리 이만큼 잘 살지도 못했어. 내 말이 틀려? 그건 그래서 그동안 당신이 처가에 더 잘한 거잖아. 그만큼 당신 집에도 나 잘했었어. 그건 그렇지만 저는 남편에게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가뜩이나 정이 떨어져 있던 인간이 저러니 정말 적의 가족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반대했지만 저는 끝내 막내를 도와줬어요. 수술비와 병원비 그리고 약간의 생활비까지도요. 제가 맞이기도 했지만 엄마의 가게를 물려받은 이상 제가 동생들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았다고 여겼기에 당연히 제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엄마의 가게를 이어받은 뒤 제가 더욱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고 약간의 재테크까지 하며 재산을 불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애초에 엄마의 가게가 아니었으면 우린 그렇게 넉넉하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아무 말도 못했던 거죠. 정말 감사해요, 형님.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그런 말 하지 마, 올케. 나야말로 우리 동안이 곁을 지켜줘서 올케한테 너무 고마워. 올케, 동안이 꼭 금세 후를 털고 일어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올케와 뒤늦게 의식을 차린 막내는 제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이후 전 자주 막내 문병도 가고 올케 대신 간병도 해주며 막내네를 도왔어요. 그 사이에 남편도 딱 한 번 막내를 문병 오긴 했었는데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전 그조차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마저도 딱 5분 동안 귀찮은 듯한 태도로 막내를 문병하곤 금세 돌아가 버렸거든요. 이후 막내는 치료와 꾸준한 재활 끝에 다행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엔 괜찮은 직장에 취직도 했죠. 막내는 힘들 때 도와준 제게 고마워하며 언젠간 꼭 제 도움을 갚겠다고 말하더군요. 누나, 내가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누나 돈은 꼭 갚을게. 누나가 갚지 말래도 갚을 거야. 있지 누나? 한 번 죽다 살아나니까 나 살아갈 용기가 더 생겼어. 솔직히 전에 너무 절망적이었거든? 근데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와 보니까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겠나 싶더라고. 그래서 나 내 옆을 지켜준 집사람이랑 우리 아이 그리고 누나한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정말 고마워 누나. 고집센 막내의 성격을 알기에 어차피 갚지 말래도 듣지 않겠다 싶어 돈은 아주 천천히 갚으라는 말만 해줬습니다. 그렇게 막내의 위기는 넘겼지만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더더욱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막내 일로 솔직히 너무 정이 떨어져 갈라서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겼지만 당시 고3이던 작은 아들을 생각해 꾹 참았었죠. 그렇게 남편과 한 집에 사는 남처럼 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버리더군요. 통장 정리한 지가 너무 오래됐네. 오늘 장사하다 중간에 은행에 좀 다녀와야겠다. 어느 날 전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저축을 각자 명의 통장 2개에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관리는 함께 했었죠. 통장 정리는 늘 한 번씩 제가 했었고 당연히 통장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기에 전 아무 생각 없이 남편과 제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본 전 순간 경악하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2억? 2억 전부를 도련님한테 보냈다고? 당시 제 통장엔 약 3억, 남편 통장엔 2억 정도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날짜에 남편이 자기 통장에 든 돈의 대부분인 2억을 시동생 통장으로 이체했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그날 저녁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은행에서 전화를 걸었지만 일 때문에 통화가 힘들다기에 문자로 이야기하기보단 얼굴을 보고 묻기를 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남편의 대답은 기가 차게 그지없었습니다. 아, 그 돈? 덕수 신혼집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길래 빌려줬어. 그제가 잔금 치르는 날이라길래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덕수 사업 요새 어려워져서 덕수 돈 없는 거. 뭐? 2억을 나랑 상의도 없이? 남편은 태연하게 시동생에게 그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시동생은 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었습니다. 이번에도 파혼하려나 했더니 이번엔 임잘 만난 건지 시동생은 순조롭게 결혼을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통장 정리를 했던 날이 시동생의 결혼이 일주일 남았을 때였어요. 그래도 시동생이니 남편과 어느 정도 추기를 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멋대로 2억을 보냈다니 기가 찰 노릇 아니겠어요? 시동생의 사업이 어려워진 건 어려워진 거고 2억을 저와 상의도 없이 보낸 건 다른 문제잖아요. 심지어 제 동생의 수술비는 조금도 내기 싫어하던 인간이요. 저는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내 동생 수술할 땐 한 푼도 주기 싫어하더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돈을 다 당신이 혼자 벌었어? 2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돈 귀중한 줄도 모르는 당신 동생한테 멋대로 빌려줘? 왜? 당신은 당신 동생이 우리 막내 같은 상황이었어도 절대 돈 안 빌려줬을 거라며? 근데 지금이 우리 막내 때보다 위급한 상황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아니, 그땐 그냥 당신이 하도 화를 내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은 거지. 동생이 신혼집 구할 돈 좀 빌려달라는데 형이 돼서 어떻게 안 도와줘. 막내 처남은 정 급하면 큰 처남이나 장인어른이 빌려줄 수도 있었지만 내 동생은 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우리 부모님이 이젠 돈이 없으시니까. 내 동생 혹시 신혼집 구할 돈도 없다고 여자 쪽에서 또 파혼하자고 하면 너무 불쌍하잖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덕수가 10년에 걸쳐서 다달이 조금씩 갚는다고 약속했어. 우리 돈도 많은데 솔직히 당장 2억 없어도 되잖아. 어? 남편은 제가 화를 내자 제가 이렇게 화를 낼까봐 미리 말을 못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모질이에게 멈추지 않고 소리쳤어요. 불쌍해? 자기가 바람 피우고 술주정 부려서 파혼당한 사람이 대체 뭐가 불쌍해? 자업자득이지.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 돈 없는 건 다 당신 동생이 사업자금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안 갚는 사람이 형한테라고 갚겠냐? 그리고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빌려주면 어떡해? 그게 당신 돈이야? 우리 돈이면 내 돈이나 마찬가지지. 웃기지 마. 당신 월급으로만 그 돈 모으려면 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당신 그 좋아하는 골프는 꿈도 못 꾸면서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빌려주냔 말이야. 글쎄 걔가 갚는다고 약속했다니까. 왜 그렇게 내 동생을 못 믿어? 당신은 매번 내 동생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 나 형으로서 당신 그런 태도 솔직히 정말 기분 나빴어. 내 동생은 내가 알아서 챙길 거니까 당신이 신경 꺼.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그럼. 오히려 고맙네. 이참에 나도 내 동생들, 내 가족은 나 혼자 알아서 챙기고 살면 되겠네.
난 앞으로 당신 가족들한텐 평생 신경 끌 거야. 갚기는 개뿔. 분명 당신도 당신 동생이 돈 안 갚을 거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 그냥 나한테 남은 돈만 믿고 좋은 형 행세해보고 싶었던 거 다 알아. 바보도 아니고 남편이 시동생에게 그 돈을 정말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 돈과 정년이 없는 저만 믿고 형 노릇을 한 게 뻔했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콧방귀만 흥하고 끼더라고요. 다음날 저녁 저는 그런 남편 보란 듯이 제 통장을 식탁 위에 펼쳐뒀어요. 그러자 퇴근한 남편은 이내 제 통장을 보고 기겁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남은 전 재산을 막내처럼한테 보내줬어? 저는 제 통장에 있던 3억을 막내 통장으로 보내버렸거든요. 이미 정이 털릴 대로 털렸기에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열이 받아 이혼 전에 남편에게 똑같이 대갚아주려 그런 일을 벌였던 거죠. 어차피 잠시 돈을 보내뒀을 뿐 막내가 다시 돌려주기로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 동생은 내가 알아서 챙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내 통장에 있는 돈 막내 쓰라고 보내준 건데 왜? 당신은 되고 왜 나는 안 돼? 그래도 그렇지. 나야 당신한테 남아있는 돈이 있었으니까 그런 건데 당신이 그 돈을 다 막내 처남을 주면 우리한테 뭐가 남아?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3억을 버려버려? 그럼 1억이라도 남겨두지. 왜 난 2억 보내줬는데 당신은 3억을 보내줘? 내가 당신보다 벌이가 항상 2~3배 많았는데 이 정도에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그동안 당신 벌이론 맞지도 않는 사치 실컷 하고 다녔지? 비싼 골프 회원권에 여행에 낚시 고급 장비에 당신 나한테 말도 없이 차도 새로 뽑았었잖아. 이젠 그 분수에도 안 맞는 생활도 다 끝이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안 살 거니까. 뭐? 나랑 안 산다고? 그럼 내가 당신이 아무리 변하고 생쇼를 해도 당신은 안 떠날 줄 알았어? 무슨 자신감이야 대체?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한 당신하고 내가 왜 여태 안 갈라섰는 줄 알아? 분수에도 안 맞는 당신 사치를 내가 왜 참아준 줄 아냐고. 애들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그래도 당신이 전에 너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고마움 때문에 참을 만큼 참았던 거야. 근데 이젠 다 끝이야. 나에 대한 소중함도 다 잊고 가족을 등한시하게 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는 못 살아. 이제 그만 이혼해. 나랑 이혼하고 어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당신 동생만 보고 잘 살아봐. 저는 그 한심한 남편에게 속에 담아뒀던 말을 쏟아내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남편은 제가 자신과 이혼을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나 보더군요. 남편은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가 이내 오열을 하며 저를 붙잡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동생한테 그 2억 다시 얼른 돌려달라고 할게. 결혼한 지가 벌써 21년째인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그렇게 내가 정도껏 봐줄 때 잘했어야지. 2억을 당신 동생이 어떻게 돌려줘? 벌써 잔금 다 치렀다며. 그럼 막내 처남한테 준 3억으로 그 돈 그냥 퉁치면 안 될까? 여보, 당신 돈 때문에 화나서 그런 거잖아. 아니, 돈도 돈이지만 난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당신 모습에 실망한 거야. 나랑 애들한텐 이제 아무 관심도 없고 내 친정 식구들마저 우습게 여긴 당신이란 인간한테. 당신이 멋대로 당신 동생한테 돈 빌려준 거? 그동안 멋대로 사치한 거? 다 재산 분할할 때 당신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테니까 어디 기대해.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이제 와서 싹싹 잘못을 빌더군요. 하지만 이미 6년이라는 시간을 참았던 전 더 이상 남편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죠. 물론 그로부터 얼마 뒤 막내는 다시 제게 3억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이혼 후에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재산 은닉으로 제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었으니까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나 이제 와서 호래비로 늙기 싫어. 난 이제 당신하고 같이 늙기 싫거든? 그러니까 진즉 잘하지. 이제 와서 왜 이래? 꼴 보기 싫으니까 평소처럼 나가서 놀든지 해. 전엔 제발 나랑 애들이랑 시간 좀 보내자고 해도 맨날 밖으로만 나돌더니 왜 안 나가고 집을 계속 서성여? 남편은 그날 이후 계속 저를 붙잡으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도 않던 집안일을 기웃거리고 외출도 않고 제게 싹싹 빌기만 했죠. 하지만 전 매몰차게 아예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각자의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부모의 이런 못난 꼴을 안 보일 수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들은 제가 덤덤히 사정을 얘기하며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 하니 제 가게로 찾아와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랑 동생은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오죽하셨으면 이혼을 선택하셨겠어요. 사실 아버지가 우리한테도 엄마 좀 설득해달라고 전화 왔었는데요. 우린 할 말 없다고 거절했어요. 엄마 곁엔 저희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런 아이들의 위로에 참 힘이 났습니다. 전 당연히 시동생의 결혼식에도 당연히 가지 않았고 그제야 남편은 시댁에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더군요. 시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뒤 시모는 제게 전화해 난리를 쳤거든요. 예, 기가 막혀서 원, 이혼? 우리가 오늘 새 사돈 어른들한테 얼마나 면목 없었는 줄 알아? 망신스러웠어 진짜. 너 우리 아들보다 돈 좀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니? 형이 돼서 동생 신혼집 마련하는데 돈 좀 보태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혼하네 만회하고 있어? 너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당장 우리 덕규한테 사과하고 그 이혼 소리 집어넣어라. 어? 나랑 네 시애비한테도 찾아와서 용서 구하고. 어머님 큰아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세요? 전 이미 이혼 생각이 확고한데 왜 다들 이혼을 못 받아들일까요? 아마 이제 와서 절 놓치기가 아쉬워서 그런 거겠죠? 어머님, 제가 그동안은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말을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먼저 저한테 나쁘게 나오시니 저도 한결 마음 편하게 하고 싶었던 말 할게요. 자식들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결국 망가지는 거 어머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만 끊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시모는 제가 죄송한 마음도 들지 않게끔 확실하게 제 정을 떼어내 주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승산이 없으니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이 높게 평가되기도 했고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된 부분들이 더해져 아주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게 됐어요. 아이들이 중학생 때 입주했던 아파트도 제 앞으로 남게 됐죠. 애들이야 다 성인이 됐으니 양육비 분쟁은 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불편한 사이인 남편보단 저와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고맙게도 아이들은 이혼 후 제가 걱정된다며 자취를 그만둔 뒤 먼 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집으로 들어와 주더라고요. 남편은 이혼 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고요. 형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너무 부담스러워요. 동서 말이 맞아요, 형님. 가뜩이나 형님 이혼하셔서 저희 마음이 안 좋은데 왜 저희한테 이런 도움까지 주세요? 전 이혼 후 두 올케에게 재산 중 일부를 나눠줬습니다. 막내 올케는 막내를 간병하며 회사를 휴직까지 했었고 막내 또한 몸이 회복될 때까지 일을 못했었기에 남은 빚이라도 갚으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큰 올케도 막내 올케만큼이나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빠를 어떨 땐 친딸인 저보다 더 친딸처럼 소중하게 모셔줬으니까요. 게다가 최근 둘째가 구조조정으로 실직까지 한 상태라 넉넉지 않던 둘째네 사정을 알았기에 막내네처럼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냥 받아. 예전에야 남편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큰돈을 줄 수는 없었지만
이젠 참견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라도 동생들을 돕고 싶었어. 큰올케네도 우리 아빠 모시느라 집 대출금 꽤나 받았었잖아. 애들 넷 키우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내 동생들이 아닌 올케들한테 돈을 보낸 건 내 고마움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항상 고마워 올케들. 누나 마음은 알겠는데 우린 아직 누나가 빌려줬던 돈들도 아직 못 갚았잖아.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엄마가 남겨주신 가게가 아니었으면 난 이만한 돈을 모으지도 못했을 거야. 근데 너흰 한 번도 그 가게에 대한 지분조차 나한테 요구한 적이 없었잖아. 이건 그 대신이라고 생각해줘.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해. 올케들도 동생들도 끝까지 거절하려고 했지만 결국 제 고집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아빤 제 이혼에 속상해 하시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애 좋게 자랐다며 엄마 사진을 보고 눈물 지으셨죠. 또한 저는 이혼 후 큰올케를 위해 아빠를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아빠도 올케에게 미안하다며 저희 집으로 오시려 했는데 그때 큰올케는 울기까지 하며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부모님 두 분 모두 여인제게 아버님은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시잖아요. 이젠 저랑 살기 싫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가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무리 저희 아빠가 잘해주셨다고 한들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준답니까? 차마 그런 올케에게 아빠를 빼앗아 올 순 없겠더라고요. 아빠도 그런 올케에게 고마워하며 결국 둘째네 집에 남으셨죠.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둘째는 여전히 아빠를 모시며 잘 살고 있어요. 둘째는 다시 취업도 했고요. 막내네 또한 아주 잘 지내고 있고 힘든 지금의 시기만 지나면 꼭 제 돈을 갚겠노라 아직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케는 조금씩 제게 돈을 갚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전 사실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아직 어떻게 거절해야 될진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동생 내외들과 아빠처럼 지금 저도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빠 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고마운 두 올케에게도 정말 잘하면서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더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더군요. 전 남편과 살 땐 괜히 몸도 아프고 두통도 심했었는데 이혼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성인인 아이들도 별로 챙겨줄 것이 없어 전 일하거나 친정 식구들을 만날 때 제외하면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사는 중입니다. 요즘엔 건강에도 좋은 사이클에 빠져 있어 주말에 종종 자전거를 타러 공원이나 한강도 나가곤 해요. 엄마, 이젠 저희보다 자전거를 더 잘 타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직 젊다. 너희들 앞으로 긴장해. 가끔은 효자인 아이들과도 함께 자전거를 탈 때면 이게 바로 행복인가 싶습니다. 아이들은 가끔이나마 전 남편과 연락하고 사는데 들어보니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은 아주 처량하게 살고 있다더군요. 우선 전 남편은 시동생에게 빌려준 2억은 역시나 만져보지도 못했다더라고요. 역시 돈을 갚고 있지 않던 시동생은 1년 전에 사업이 쫄딱 망했다네요. 그리고 볼 것 없어진 시동생을 동서는 뻥 차고 이혼해버렸다고 해요. 그 뒤 시동생은 제 전 남편처럼 다시 시댁에 들어가 살며 여태 백수라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랑 작은아버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버진 작은아버지한테 돈 갚으라고 화내고 작은아버진 준 거면 그냥 준 거지 뭘 돌려받을 생각을 했냐고 뻔뻔하게 말하면서요. 지금 전 남편은 혼자벌이로 시동생과 시부모 모두를 부양하며 사는 중이라더군요. 시부모 또한 시동생 때문에 남은 재산은 집 한 채가 다였으니까요. 아이들은 제게 전 남편과 시동생이 맨날 박터지게 싸우며 살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들의 한심한 최후에 괜히 저까지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져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오래도록 같이 살다 보면 제 전 남편처럼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제 사연을 듣고 뒤늦게나마 정신이 번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늦은 뒤에 땅을 치며 후회해봤자 돌아선 상대방의 마음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있을 때 잘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든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든 모두 남은 연말만은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